그들의 사랑이 고갈되었다고 해서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정의연 소설가의 사랑의 기초 중 한 구절이었습니다. 고갈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과연 소진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수학적 계산으로 대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몸속을 유영하는 감정일 테죠. 그 감정을 고이 간직하는 방식의 하나로 예술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노장문학제 특집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화성이고요. 노장문학관입니다. 오늘 작가의 방에 모실 손님은 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달리 보게 해주는 시인입니다. 어쩌면 시인이 베푸는 일 중에 하나는 잊혀진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장문학상을 수상하셨죠. 시인 이문재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굉장히 날씨가 쌀쌀한데도 야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쁘시고 일도 많으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간략하게나마 선생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재 시인은 1959년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나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 1982년 시운동 4집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달진 문학상,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 서울시 문학상, 지훈 문학상, 노작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시집으로는 내 젖은 구두 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 산책 시편, 마음의 오지, 제국 호텔이 있고 산문집으로는 내가 만난 시와 시인,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 등을 출간했습니다. 시사저널 취재부장과 추계예술대학교 문해창작과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 문해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마지막에 하나 뭐 더 첨가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재작년까지는 그 사이버대학교 미디어 문해창작과에서 강의를 했고요. 지금은 경희대학교 교양대학, 그러니까 후마니타스 칼리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물론 사이버대학에서 그 강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옮기셨군요. 그거를 이제 덧붙여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업데이트를 못해서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예. 아무튼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이 초대한 두 시인께서 상을 너무 많이 타서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소개를 할 때 굉장히 감격에 벅차서 길게 호흡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주와 이번 주 2주간에 걸쳐서 굉장히 거목과 같은 시인들이 출연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선생님, 근황이 궁금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예, 뭐 요즘은 제가 시보다는 시쓰기보다는 글쓰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교양 글쓰기 이쪽 뭐 교과목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이 글쓰기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느냐, 이게 또 한 축이고요. 또 다른 축은 학교 밖에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 글쓰기 교육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를 쓰는 것도 좋고 시를 읽는 것도 매우 필요하지만 좀 우리 사회가 글을 쓰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회는 생각하는 사회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글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모양이 또 그 내용이 지금과는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글쓰기 교육을 가능하면 시민운동 차원으로 좀 확대시키고 싶다. 그것이 저의 최근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글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럼 또 작가도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시인도 많아질 거고 소설가도 많아질 텐데 그러면 밥그릇이 좀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글쓰기는 이 문학하고 전혀 무관한 글쓰기입니다.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전반적인 글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가르친다고 해서 뭐 아나운서나 뭐 MC나 이런 사람들을 뭐 키워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글쓰기라는 건 자기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겠죠. 네, 제가 농담삼아 질문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아 이거 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저걸 농담식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 예. 아니 저는 또 이제 좀 진지한 질문도 섞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원래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진지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톤을 맞춰서 선생님 여행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오지에 다녀오신 에세이도 책으로 엮어내셨는데 지금까지 다녀오신 여행지 중에 주변 분들이나 뭐 청취자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곳이 있다면요? 이 질문은 좀 잘못된 질문인데요. 네. 제가 여행을 좋아하긴 하지만 네. 여행을 다녀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많이 다녔죠. 왜냐하면 제가 1984년 10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달 평균 한 2.5회 출장을 다녔습니다. 출장. 국내외 뭐 여기저기 안 다녀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출장하고 여행은 다르죠. 전적으로 다른 네. 겁니다. 전적으로. 그 연애와 결혼이 다른 것보다 더 다릅니다. 아 정말 다르네요. 예, 예. 여기 뭐 결혼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출장은 많이 안 다녀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미혼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여행은 다녀보셨을지 모르지만 출장은 아마 많이 못 다녀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에 관해서는 특별히 제 경험을 가지고 드릴 말씀은 뭐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행은 엄밀한 의미에서 여행이 아니죠. 관광이죠, 관광. 그래서 저는 이 관광을 어떻게 하면 그 진정한 의미의 여행 쪽으로 다시 복원시킬 것이냐, 이런 또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과 관광은 그야말로 또 초혼과 이혼만큼 또 다르죠. 아 역시 이 시적으로 자꾸 비유를 해서 아니, 뭔가 더욱더 기대가 돼요. 점층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니 여행과 출장을 결혼과 연애에 비교하는 건 시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이건 세속적인 것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 해서 시인이 옆에 계신데 세속적으로 비유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잖아요. 예, 계속 뭐 이런 식으로 갑시다. 예. 예. 선생님 제가 이렇게 중견 작가와 나와서 이렇게 농담으로 진행되는 코너는 거의 처음인데 저도 굉장히 뭔가 생경하고 기대가 됩니다. 시집 마음의 오지에서 농업박물관 소식 연작시 5편이 또 이거 우리 작가가 또 이 말을 써서 선생님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상적입니다. 지금 문명 사회와의 거리가 멀어진 농업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지 혹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건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요. 네. 지금 뭐 농업, 뭐 임업 이런 소위 우리가 초등학교 때 1차 산업이라고 배웠던 이 산업들이 거의 지금 폐기 처분되고 있죠. 지금 뭐 젊은이들이 농사를 짓겠다 아니면 뭐 농업에 종사하겠다 이러면 아마 한 번 더 쳐다볼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제가 저희 지금 뭐 농업박물관 연작이나 아니면 제가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이런 자리에 나와서 말하는 농업은 뭐 과거로 돌아가자 뭐 한가한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농업은 뭐 인간의 미래, 인류의 미래하고도 직결되는 아주 좀 심각한 그 논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농업을 되살리지 않으면 저는 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입는 것이 대부분 뭐 시장에서 나오고 백화점에서 나오고 마트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땅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뭐 초기 시에서도 썼지만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자유롭게 보이지만 결국 새들도 먹이는 땅에서 구합니다. 그리고 새들도 잠은 땅에서 잡니다. 제가 지금 농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땅,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
우리가 단 한순간도 이 두 발을 땅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저 높은 빌딩도 결국 땅을 하늘로 올려다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농업은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는 뭐 비상구 뭐 이런 뭐 개념입니다. 이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 다음 질문이 또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또 말씀하시면서 계속 덧붙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그 생태시를 이끄는 시인으로 꼽히시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생태시의 개념이랄까 아니면 생태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자꾸 생태시 쪽으로 이렇게 범주화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 녹색평론을 뭐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 녹색평론 창간호부터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진정한 시인은 심오한 생태주의자다. 그렇게 좋은 시는 그리고 좋은 문학, 좋은 예술은 그 안에 생태적인 감수성, 생태적 의미, 생태적 상상력이 전 반드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이후에 또 문학 또는 인문학 안에서 논의되었던 생태 담론이 9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는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뭐 너무 근본주의적 아니냐, 원리주의적 아니냐, 자칫하면 생태 파시즘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논의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저는 뭐 부정하지는 않지만 좀 더 전 생태시 논의를 좀 포괄적으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좋은 시는 다 전 생태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요. 일부의 사람들은 그 생태시가 한편으로는 환경 보호를 한다는 그런 이름 아래 원리주의에 빠져서 자칫하면 모든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개발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개발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발을 누가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또 계획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오한 생태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어떤 개발도 찬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하는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왜 지금 땅을 파고 왜 지금 저 강에 손을 대고 왜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야 하는지 이 질문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개발에 함부로 찬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그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 제목이 상당히 재밌고 인상적인데요. 이 산문집을 쓰셨어요. 이 책 역시 생태적인 삶에 대한 권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빠른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건네고 싶은 선생님만의 삶의 방식이랄까요?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요? 뭐 제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은 뭐 있는데 그건 뭐 제가 추구해야 할 또 뭐 언젠가는 뭐 실천해야 할 그 꿈이고요. 아직 뭐 제 생각과 삶이 뭐 일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산문집 제목은 뭐 제가 떠올린 게 아니라 이건 만해의 시의 한 구절에 나오는 걸 제가 차용한 것입니다.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 근데 또 반대로 게으른 것이 또 바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나하고 무관한 일들, 나의 외부에 있는 것들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거기에 바쁘다 보니까 결국 나 자신에 관한 것에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는 역설은 우리 지금 오늘 이 도시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한번 늘 거울처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바쁜 것인가? 이 분주한 삶이 도대체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빼앗아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삶의 방식이 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네. 제목만으로도 저는 그 책에서 담고 있는 그 주장과 그 분위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 저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아마 다른 독자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작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시보다는 글쓰기, 시쓰기보다는 글쓰기 쪽에 요즘 무게중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에 관해서도 저보다 훨씬 탁월한 시각을 가지고 또 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학교 강의실에서 저보다도 더 훌륭하게 시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시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러니까 만인을 위한 글쓰기,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쓰기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조금 확산시키는 쪽에 힘을 좀 집중하고 싶다. 뭐 그것이 최근 저의 생각이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서 시에 대단히 게을러져 있었습니다. 지난 4번째 시집을 낸 이후에 9년 동안 지금 시집을 못 내고 있는데 5번째 시집을 뭐 바로 가능하면 빨리 낸 다음에 글쓰기에 더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좀 투신을 할까 합니다. 네, 시집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선생님 육성으로 선생님의 시 한 편 낭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가지 버전을 준비했는데요. 짧은 거하고 좀 긴 거를 가지고 왔는데 어느 게 좋으세요? 사회자께서는. 저희는 선생님이 원하는 시를 낭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짧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사막입니다. 사막.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이 사막 한기퉁에 지금 앉아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사는 사막이 어떤 사막인지 뭐 잠시나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으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사막에 모래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모래와 모래 사이다. 사막에는 모래보다 모래와 모래 사이가 더 많다. 모래와 모래 사이에 사이가 더 많아서 모래는 사막에 사는 것이다. 오래된 일이다. 끝입니다. 네. 모래와 모래 사이에 더 많은 것이 있다. 이 구절도 굉장히 가슴에 와 박히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의 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2006년에 그러니까 문장의 소리 그 초창기에 이 문장의 소리 그 진행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진행의 그 뭐 컨셉이랄까 목표는 심야 방송이었습니다. 심야 방송. 그래서 이 문장의 소리를 듣자마자 빨리 잠자리에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최 선생님하고는 좀 다른 색깔을 가진 진행자였죠. 저는 뭐 달리 뭐 다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문장의 소리를 듣는 청취자분들이 하루에 10,000명씩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것도 좋고 글을 읽는 것도 좋지만 어떤 특정한 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문장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또는 이 문장의 소리와 같은 문학과 관련된 어떤 미디어를 접한다는 것은 그 시간 동안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 전 이것이 본질적으로 문장의 소리가 갖고 있는 대단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거나 쓰거나 또는 생각하거나 아니면 문장의 소리와 같은 미디어를 접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건 소비하는 겁니다. 소비.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의 소리를 하루 종일 듣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전부입니다.
네, 이거 노장문학관까지 찾아오셔서 좋은 말씀해주신 이훈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훌륭한 시집 계속 써주시길 바라고 또 지금 하고 계신 글쓰기 운동 활발히 전개해 주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를 통해 흑인 문화와 문학의 교집합을 찾아보는 시간, 랩과 시에 맞닿아 있는 지점을 확보하면서 문화의 저변을 넓혀가는 시간이죠. 귀의 코너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와 랩의 불가침 조약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봉현 음악평론가 그리고 초대 가수 기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물론이죠. 네. 네. 저번 주보다 너무 추워져가지고 예. 네. 네, 그 제가 밖에 구경하시는 일주일간 좀 화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화성남. 네, 이 방송 때문에. 네. 예. 약간 화성인의 느낌인데. 아, 그렇습니다. 이게 저- 무슨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힙합의 대부이자 아티스트였던 투팍 샤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투팍의 시집도 출간됐다고 들었어요. 예, 뭐 지난주에 이제 투팍이 래퍼이자 시인이자 운동가였다는 사실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 투팍의 시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시집입니다. 간단히 제가 청소년기에 직접 제가 샀던 네. 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팍이라는 뮤지션이 데뷔하기 전에, 그러니까 89년도, 뭐 90년도 이때쯤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창 감수성이 예민했던 청년 시절에 썼던 그런 자작시 한 70여 편 이상을 모아놓은 시집이고요. 예, 투팍이 96년도에 사망한 후에 그의 매니저가 투팍의 시를 가지고 있다가 책으로 펴내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도 2000년에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기린님도 이 투팍의 시집에 대해서 네. 뭐 이 시집 참고로 기린님의 것입니다. 네. 그쵸. 제가 그런 것 같아서 네, 네. 김봉현 씨가 책을 잘 안 사거든요. 네. 이분이 책은 네. 잘 안 사고 맨날 네. 길 가다가 만나면 손에 항상 원서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 원서는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장식용으로 전시용으로. 데코레이션. 전시용으로 네, 들고 다니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액세서리죠. 오늘 웬일로 자기가 또 책을 이렇게 준비해 왔나 싶어서 아니나 다를까 기린 씨의 책이었군요. 네. 네, 제 책. 아무튼 빌려온 시집 투팍의 시집 중에 뭐 짧게나마 낭독해 예. 줄 수 있는 게 있는지요? 저희가 좀 약간 이 시가 뭐 사랑에 대해서 아니면 뭐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카테고리 나눌 수 있는데 한 3편 정도를 좀 다양한 시들을 짧게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낭독을 좀 해볼게요. 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시이자 이 시집의 제목인 콘크리트에서 핀 장미라는 이 책 제목과 동일한 시를 한번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콘크리트에서 핀 장미. 그대는 들었는가? 콘크리트 틈새를 비집고 피어난 장미에 대해 두 발 없이도 걷는 법을 스스로 깨달아 자연의 법칙 따위는 엉터리라는 걸 증명했고 누구도 믿으려 들지 않겠지만 장미는 꿈을 포기하지 않기에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다네. 시선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콘크리트를 뚫고 자란 장미는 오래오래 피어 있으리 라는 시인데요. 예, 이 시가 자전적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예, 그 본인의 어떤 굉장히 가난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자라서 끝내는 이제 뭐 총격으로 인해서 불우하게 사망했던 자신의 삶을 그 콘크리트를 뚫고 힘겹게 피어올라난 장미에 비유했던 시이고요. 물론
뭐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썼던 시라서 좀 뭐 굉장한 시적 표현이나 문학적 기법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좀 굉장히 이 투팍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알고 보면은 좀 진실함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그 잡초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렇죠. 네. 나훈아의 잡초 맞나요? 네. 네, 그걸 떠올리게 하는 네.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나훈아 님의 네. 잡초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투팍이 사실 가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수가 쓴 시라고 하면 그냥 정말 그냥 멜로디나 그 랩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영어로 쓴 영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영어에 있는 라임을 그대로 살려야 되는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한국어로 바뀌면서 이 라임이나 이런 게 깨져서 그 매력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좀 사실 약간 저도 아쉬운 이 책에 면이. 번역에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랩 전문가로서 저는 네. 책의 번역에 대한 아쉬움이 아 아니라 저는 아쉽고요. 아니 그 이게- 실제로 네.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아쉬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그 실제로 투팍이 직접 친필로 쓴 것을 네 왼쪽에 그 스캔을 해서 그 이제 뭐 낙서도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예. 저는 이렇게 봉현 씨가 발언을 하는 게 네. 봉현 씨가 번역도 하거든요. 네, 맞. 투팍 책을 이 책이- 다음에 자기가 번역하겠다. 뭐 이런 예, 의지의 제가 표명이 아닌가. 뭐 작년에 에미넴에 대한 책도 번역을 했고요. 여러 가지로 냈기 때문에 이 책이 13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개정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관계자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공개 방송 나와서 예. 어쩐지 네. 겸손하고 자기 자랑 안 한다 싶었어. 죄송합니다. 결국 네, 다시 네. 나오는구나. 예. 네, 다음 시를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네, 네. 네. 예, 다음 시는 좀 사회 저항적인 시고요. 제목이 자유의 여신상에 안경을 씌우자라는 시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자유의 여신상에게는 안경이 필요하고 그녀와 사촌지간인 정의의 여인상에게도 필요하다. 두 여인은 지독하게 눈이 나빠 법제도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정의는 무툴루 재판에서 난관에 부딪혔고 제로니모 플랫 재판에서 좌절했다. 그러면서도 올리버와 그의 사기꾼 파트너인 로니에게는 은근슬쩍 넘어갔다. 정의는 만델라의 발등을 밟고 인디안에게는 노예제도가 공부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속였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진 채 생존하는 흑인 남자들을 겨냥하여 제멋대로 날뛰는 정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편결도 없이 잊혀지고 있다.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대중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자유의 여신상과 정의의 여인상의 눈에 안경을 씌워주어야 한다. 라는 시입니다. 네, 굉장히 직접적이면서도 네네. 재밌고 또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강렬한 시네요. 네. 뭐 이 시 안에 있는 뭐 무툴루 재판 같은 경우는요, 그 투팍의 새 아버지가 뭐 자동차 강도 혐의로 6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것이 누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한 내용이었고요. 네, 뭐 이런 실제로 흑인들에게 차별받는 그런 억압의 역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세 편 낭독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마지막은 기린님께서 낭독을 네.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뭐 시적으로 좋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뭐 확실하게 캐치를 한 시라기보다는 제가 청소년기에 감수성이 예민할 때 읽으면서 공감했던 그런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영어 제목은 Sometimes I Cry인데 독특하게 I를 그 눈을 I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근데 그것을 이제 나 I를 눈을 그려놨더라고요. Sometimes I cry. 그래서 예. 네. 때때로 되게 나는 재밌게. 운다인데 네. 우는 게 눈이 우는 거니까 네네네. 때때로 우는 눈은 눈을- 운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의미도 네. 되는 거네요. 예.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때때로 나는 눈물을 흘린다. 홀로 있을 때 간혹 눈물이 흘러내린다.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눈물은 아프면서도 따사롭다. 눈물은 생명을 가지고 흐르지만 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아. 내가 우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나를 지탱하는 삶의 무게가 버겁기 때문.
내 속내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소중한 그 친구의 품에 안겨 실컷 울고 싶다. 하지만 오랜 시간 발길을 멈춰서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친구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당신이 무엇 때문에 우는지 알아보려 하기보다는 세상은 그저 빨리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갈 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슬프다.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 때 때때로 나는 눈물을 흘린다. 라는 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네요. 네. 추워서 눈물이 나려는 거 아니에요, 네, 봉현 씨? 네. 예. 눈에 뭐가 들어가서 예. 지금. 아니 물론 그 투팍의 작품 이제 훌륭하지만 날씨가 추워서 그러는 것 같아서 네네. 봉현 씨가 전혀 감격하지 않은 톤으로 눈물이 날 것 같네요라고 건조하게 얘기해. 너무 관성적으로 얘기했네요. 예. 제가. 예. 네. 아무튼 저는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물론 번역이 되긴 했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시를 쓰려면 등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이제 투팍은 래퍼니까 그냥 자기가 이제 자유롭게 쓴 거잖아요. 과연 투팍이 한국에서 신춘문예 시를 보냈으면 등단을 할 수 있었을까? 투팍, 뭐 에디슨, 아인슈타인 한국에 있으면 다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았겠죠. 아무튼 네. 뭐 결과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가끔씩 그런 궁금증을 한 번씩 가져보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린님 오늘 이렇게 네, 2주간에 걸쳐서 네. 나오셨는데 저희가 기린님에 대해서 너무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린님에 대해서 좀 여쭤보자면 그림 그리는 작업도 네. 하시죠. 네네. 그리고 시화도 그리신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대학생 시절 또 감수성이 그때 또 많이 예민했을 텐데. 아까는 17살 때 예민했고 이제는 대학생 때 예민했고 네. 지금도 또 다른 예민함이 있어요 또. 지금도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 네, 살짝 성격이 계속 요즘- 여쭤보면 약간 예민한 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즘 여튼, 성격이 예민한 걸로. 네, 대학생 때 이제 작업을 홀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쓸쓸한 감정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을 시화로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한 것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곤 했죠. 네. 사실 저한테 직접 그린 시화를 한 11점 정도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고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이 뭔가 스크린이 없어서 네. 부득이하게 제가 원하시는 분 저 메일 주시면 메일로 저 스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메일 주소를 공개해야 되지 않나요? 예, 끝나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청취자분들은 이 시화를 볼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네. 모두가 볼 수 없는 걸로 네. 그렇게 된 걸로 해석을 감사합니다.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네. 인생이 밝아지는 겁니다. 네. 기린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와 랩의 네. 공통점이 있다면, 왜냐하면 저희가 이 흑형 이야기가 부제가 시와 랩의 불가침 조약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래퍼로서 시와 랩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통점이라 하면은 시가 곧 랩이고 뭐 랩이 곧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래퍼들은 자기의 랩을 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뭐 공통점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이 맞닿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랩이 또 시에서 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것들을 뭐 어떤 것이 공통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더 리듬의 운율에 맞춰서 좀 더 듣기에 재미를 주거나 아니면은 더 듣는 데 있어서 멋을 주기 위한 장치가 시에 가미가 되면 좀 더 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네. 제가 좀 부연하자면 네. 시와 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하기에는 이제 랩이라는 것은 시와 같이 압축적인 운율을 기반으로 하지만 조금 더 형식적으로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시를 보면 뭐 제가 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형식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많은 제약이 없어졌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내가 시인이고 시를 쓰고 있다라는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쓸 때 그것이 다른 산문이나 그런 것과 구분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직 랩이라는 것은 굉장히 운율적으로 엄격하거든요. 라임이라고 해서 뭐 끝에 있는 단어의 그 발음을 서로 맞춘다던가 이런 식의 이 리듬감과 운율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압축적이지만 또 서로 조금씩 또 다른 형식을 갖고 있는, 하지만 또 랩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영미 시의 라임 개념이나 서정성의 뿌리를 기반에 두고 있는
뭐 배다른 형제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번에 김경주 시인은 서자라고 그러던데. 네. 네. 아무튼 끝으로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린님 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에게 네. 한 말씀 부탁드리자면. 이 문학계의 컬투쇼로 네, 불릴 수 있는 이 좋은 자리에 제가 나오게 돼서 네, 되게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컬투쇼에 출연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관왕 아닌가요? 네, 뭐 여튼 감사드리고 좋은 경험 하게 돼서 또 좋고요. 앞으로도 더 관심 가질 수 있는 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문학 과시에 감사합니다. 대해서. 네. 오늘 기린 씨께서 그냥 나와주신 게 아니라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노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어떤 네. 곡인지 봉현 씨가 제가 소개를 네,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 일단 제가 지금 태어나서 화성에 처음 와봤는데 네, 문장의 소리 방송의 화성 공개 방송이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이 지구를 떠나서 이 우주로 왔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데 아니 그 제가 아버지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점심 때 어디냐 점심 같이 먹자 메시지가 와서 제가 화성에 라디오를 하러 왔다 그랬더니 어디 화성 달나라 화성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예. 참 재미로. 재미있는 아버님이세요. 네. 네. 그런 그걸 또 의미에서 인용을 네. 하시네요 또.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기린의 1집에 수록되어 있는 우주라는 곡 우주. 제목이 진짜 우주입니다. 네. 네. 화성을 온 걸 기념을 해서 이제 우주라는 곡의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항상 녹음을 하다가 경기도로 온 게 아니라 우주로 뻗어나가는 문장의 소리가 되는 차원에서 네. 기린님의 화성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입니다. 화성이 아니라. 기린의 우주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주 저 끝까지 가볼까 우주 make me fl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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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저 끝까지 가볼까 우주 make me fly high 바람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